화약이 발명되면서 전쟁에 획을 그을 만한 어마어마한 발명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화포였죠. 네, 이 화포의 등장으로 전쟁은 확 뒤바뀌었는데요. 오늘도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사실은 대포, 화포는 방어적인 모습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완벽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된 화포. 그렇죠. 이게 현대에 와서는 뭐가 좀 크게 뒤바뀌나요? 일단 현대라고 하면 19세기부터를 이제 현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한 1850년대까지는 네. 뭐 나폴레옹 전쟁하고 비슷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네.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강선의 등장입니다. 아, 나폴레옹 때까지는 이 대포에 강선이 없었던 때죠? 없었죠. 그런데 1850년대에 영국의 암스트롱이 강선포를 발명을 합니다. 아, 이 강선포가 어떻게 되냐? 강선이 파이면서 포의 사거리가 길어지고 명중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저 편집장님, 포가 강선이 먼저예요? 아니면 총이 강선이 먼저예요? 총이 강선이 먼저죠. 아, 그러면 총의 강선이 생기면 멀리 빠르게 날아간다는 걸 보고 이거 포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그렇죠. 된 거예요. 사실 포의 강선을 적용한 게 그 자체는 16세기에도 강선을 새긴 포가 시험적으로 있었지만 양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동일한 강선을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강선 총도 정말 그 18세기까지는 진짜 다 장인들이 하나씩 손으로 파는. 손으로 팠어요? 그렇죠. 수가공이었어요, 전부. 진짜 장인이네요. 그렇죠. 물론 일정한 회전수가 되게 뭐 나무로 만든 틀 같은 걸로 하고 돌려서 하면 최대한 똑같이 파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덕분에 양산이 시작된 겁니다. 강선포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당장 그게 나온 지 몇 년 안 된 아편전쟁 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아편전쟁 때 청나라군은 그 활강포를 막 싸웠는데 영국군이 암스트롱포를 갖고 와서 와, 활강포 사거리 밖에서부터 쏘아대는 거예요. 아예 상대가 안 되겠네. 못 당하죠. 아, 그리고 남북전쟁 때도 이 강선포의 우위가 나오는 게 이게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은 패럿 강선포라고 미국에서 개발한 강선포를 대량으로 만들어 썼어요. 그런데 남군은 대부분의 포가 활강포였거든요. 강선이 없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대포병 사격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활강포의 사거리 밖에서부터 이 강선포로 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남북전쟁 때부터 망원경이라든가 어떤 관측 장비가 조금씩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니까 맞아요. 활강포 사거리 밖에서 비록 그때도 뭐 안 보이는 걸 쏘는 건 아니지만 망원경으로 보고 뭐 오차 수정을 하면서 쏘는 맞아요. 이런 원시적인 대포병 사격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나이퍼의 시대가 이때 시작이 그렇죠, 된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물론 그때만 해도 강선포라고 해도 대부분은 포구에서 장전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구에서 넣은 다음에 쏠 때 이 포탄이 안에서 약간 팽창을 하면서 강선에 맞물려서 딱 발사하는 이런 방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강포의 사거리가 최대 2배까지도 나는 이런 효과가 있던 거죠. 이게 그리고 강선포가 나온 얼마 안 돼서 또 나온 어떤 혁신이 후미장전식 포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포구로부터 장전을 하니까 무조건 장전할 땐 사람들이 포 앞에 가서 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언패물 앞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포를 한 번씩 뒤로 물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후미장전식부터는 모두 뒤에서 포탄을 넣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포탄이 처음부터 이 포신하고 딱 맞는 지름으로 딱 맞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명중률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후미장전식도 어떤 포의 성능을 높이는 어떤 중요한 그렇죠. 계기가 되죠. 이게 앞에서 딱 맞는 거 넣으면은 특히나 마음 급할 때는 잘 안 맞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앞에서 안 들어. 아유 좀 빨리 좀 해봐.
나도 넣고 싶다고 하면서 막 이거 밀어넣으려면 안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 시대 그 전에는 포탄을 무조건 어떤 그 포구 지름보다 약간 작게 만들고 네. 다른 수단으로 안 빠져나가게 하는 뭐 천으로 감싼다든가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포탄을 딱 맞는 걸로 만든 거죠. 네. 그리고 1880년대가 되면은 무연화약이라는 게 나와요. 연기가 안 나요? 그 전에 흑색 화약은 네.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연기도 연기지만 엄청 효율이 낮아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 화약 부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뭐 찌꺼기니 뭐 이런 걸로 남는다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몇 발 쏘고 나면은 무조건 닦아야 돼요. 거의 남북 전쟁 때 포병을 보면은 일단 한 번 쏘고 무조건 닦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끓음이나 찌꺼기가 많으면요. 앞으로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포를 거꾸로 들어야 되네요? 아, 쏟아내는 건 아니고 그 왜 꽂을 때 그 천을 앞에 둘러가면 꽂을 때 물을 붙여가지고 무조건 쏘셔요. 한 발 쏘시고 한 발 쏘고 쏘시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형 면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 근데요, 면봉으로 쑤시면 안에 끓음이 완벽하게 긁어져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완벽하게 긁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요즘의 화포처럼 정밀도가 뭐 0.몇 미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안에 찌꺼기가 있어도 원활히 발사는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깨끗이 닦아낼 필요가 없는 대충 거죠. 헹궈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무연화약이 또 중요한 게 깨끗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압력이 세요. 즉 포탄을 훨씬 빨리 쏠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완전 연소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1890년대 프랑스에서 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마지막 발명을 합니다. 뭐예요? 주퇴복좌 기구.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아는 포들은 네. 포를 쏘면은 네. 포신만 빵 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원래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의 포들은 안 그랬어요. 아, 대포를 쏘면은 전체가 뒤로 왔죠. 그냥 포 전체가 뒤로 쫙 가니까 네. 실제로 전투 중에 어리버리해서 포 뒤에 서 있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아요. 포가 뒤로 확 밀려오니까. 그런데 주퇴복좌기구가 생기니까 포신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포는 그대로 두고 조준도 그냥 놓고 그냥 포 쏘고 포탄 넣고 포 쏘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됐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줄어드는 줄여지는 거죠. 얘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결정체로 처음 나온 게 1897년형 75mm 야포인데 이 야포가 얼마나 무섭냐? 이론상 2초에 한 발씩 쏠 수가 있어요. 이론상. 왜냐면 포탄을 빨리 넣는 속도만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불과 지난 시간에 하루에 2발 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2초에 한 발. 남북 전쟁 때도 한 1분에 빨라 3발, 뭐 2발 이랬는데 아주 우르반이 들으면 기절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1초에 15발에 20발씩 쏜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게 포신 과열 때문에 지속적으로 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도 1분에 6발씩 쏠 수 있고 와. 그리고 이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11km 최대. 물론 이게 최대로 날아가는 거리지만 유효 사거리 개념으로도 8km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포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포를 딱 등장을 시키니까 온 유럽의 포병들이 기절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포는 그냥 구식이 돼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개념이 또 달라졌어요. 예전의 포의 개념은 방어의 개념에서 공격의 개념 그리고 이동하면서 쏘는 개념이었다면 한 번의 개념이 또 바뀌는 게 보면서 쏘는 개념에서 이제는 11km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안 보면서 11km 밖에 어느 지점에 떨어졌다 좌표 찍는 개념으로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나온 발명 하나하고 겹치면서 이게 간접 사격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충격 신관, 접촉 신관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폭약이 장전된 포탄, 고폭탄을 쏘려면은 이 신관을 뭐 심지 길이를 조절해서 어쩌고 하면서 언제 터질지 100%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걸 쏘다 보니까 고정된 표적에만 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접촉 신관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쏘면은 맞는 곳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굳이 옛날 같이
안 터지는 걸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이게 단순히 사거리가 긴 것만이 아니라 연속으로 같은 지점에서 쏠 수 있게 됐으니까 간접 사격 개념이 실용화가 됩니다. 이게 간접 사격이란 개념 자체는 사실 16세기에도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표적을 안 봐도 좌표 찍어서 어디 쏘게 해주세요 쏘고 하면은 그쪽 좌표로 날아가게 하는. 그러나 19세기까지는 포의 사거리 자체가 길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포탄이라는 게 대부분이 고폭탄이 아니라 어떤 이 라운드샷, 그러니까 폭격이 안 들어있는 포탄을 대부분 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쏴 그냥 보고 쏘지 그랬는데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죠. 이제부터는 안 보이는 데다가 좌표만 보고 멀리서 쏴도 계속 맞출 수가 있고, 근데 마지막에 계속 터지니까 이제부터는 포는 정말 몇 킬로미터씩 뒤로 쫙 물러간 다음에 야전에서 좌표 불러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 또 하나의 발명이 있어요. 전화입니다. 전화. 그렇죠. 옛날에는 야전에서 좌표를 찍어줘서 그 좌표를 누가 좌표 종이에 쓴 거를 들고 가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8km면 7, 8km 뒤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8km 뛰어가면은 1시간 걸리잖아. 아무리 빨리 가도 말 타고 가도. 그렇죠. 그러면 1시간 걸려가지고 좌표를 불러주면 이동해 있겠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전화 돌려가지고 전화를 건 다음에 좌표 불러주면은 곧바로 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완성형된 화포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아직 1차 세계대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화포가 어마무시했잖아요. 어마무시했죠. 정말 1차 대전부터는 전장의 신이다 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현대적인 개념의 박격포가 처음 등장해요. 1차 대전 때부터는 진짜 보병이 들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박격포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포병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보병들도 참호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숨어서 쏠 수 있는 어떤 작은 포가 필요하다 보니까 현대적인 보병용 박격포가 나온 거죠. 개전초는 아무래도 전선이 고착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죠. 네. 근데 이 전쟁이 좀 지속되면서 전선이 고착이 되고 참호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생깁니다. 적의 이 화기들이, 직사 화기들이 더 원거리까지 투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병이 최전선까지 가서 보병을 지원해 주면은 기관총 탄에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참호전이니까 굳이 이 최전선에 포병이 배치돼서 직사로 때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후기에는 뒤로 밀려서 곡사로 적의 참호를 공격하는 그런 전술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들어오면서 1인이 운반하는 소형 박격포가 전력화가 돼 있고요. 그 박격포 말고도 참호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혹은 참호를 부실 수 있는 유용한 포들이 많이 개발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포병이 제일 중요한 화력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그런 많은 이 포병들이 포를 쐈는지 수치가 있어요. 1914년 개전해서 한 달간 프랑스 포병은 90만 발의 포탄을 쏩니다. 한 달에. 이 90만 발 많죠? 근데 아직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2년 뒤인 1916년 한 달 동안엔 450만 발의 포탄을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많죠.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십시오. 50만이 떨어지면 더 좋아. 그리고 2년 뒤 1918년에는 독일군이 한 달 동안에 800만 발의 포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포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개전 초에는 빠르게 이동해야 되니까 경포가 중심적으로 쓰였는데 좀 후반에 가서 고지전이 되면서는 경포보다는 중포, 그러니까 더 무겁고 육중한 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1918년 정도 되면은 중포가 경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포병의 활약은 이걸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은 달라요. 예, 2차 세계대전은 대포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동성이 붙어버렸죠. 그렇죠. 네.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격전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경쾌한 기동이 중요시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종 화포는 그때까지는 기동성이 없었어요.
그럼 기동성이 있는 운송수단에 화포를 올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운송수단에 화포들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화포를 운송수단에 못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게 만들어서 예. 스스로 움직일 수. 작게 만든 경포를 구매가 가능하고 조립이 가능하게 예, 아주 뭐 많은 도구가 필요 없어도 야전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산 위에 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공수 위에서 글라이더 같은 거에 실어서 포를 아래 병역에다가 같이 내린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 식의 개념이 그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낙 위에 분해서 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2차 대전 때 가면서 훨씬 정교화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1930년대까지만 해도 포는 기본적으로 마차로 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퀴도 마차 바퀴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30년대부터 차량으로 견인하는 거를 이제 기본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고무 타이어가 달리기 시작해요. 차라리 그러면은 새로운 차량을, 그러니까 새로운 포를 달린 차량을 만들자, 새로운 무기체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주포라는 개념이 2차 세계대전 때 제대로 정립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지상전의 왕이라고 불리는 무기체계가 2차 세계대전 때 활발하게 쓰이죠. 물론 나온 건 1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활발하게 쓰인 지상전의 왕 무기체계는 바로 전차입니다. 그렇죠. 전차가 왕이니 왕을 잡아야 되는 또 무기체계가 나와야 됐다니까. 그래서 대전차포, 주로 전차를 공략할 수 있는 대전차포라는 무기체계도 2차 세계대전 때 활발히 개발이 되게 되죠. 포병을 더욱 더 무서운 무기로 만든 게 조금 전에 홍익범 편집장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관측과 통신수단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유선 전화였죠. 네. 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비행기에서 보면 이제 무전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포병대에게 그 전달을 하고 탄착을 수정을 하는 그 행위가 가능해지면서 포병은 더욱 무서운 무기체계가 되는 거죠. 참고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가장 무서워한 그 미군의 항공기 중에 하나가 포격 관측 경비행기예요. 왜냐? 그 경비행기 자체는 별거 아니죠. 근데 걔한테 들키면은 끔살.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은 그걸 보면은 최대한 쏘지 말라고. 왜냐면 쏘는 순간 야, 우린 포탄 뒤집어 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게 보는데 폭탄이 저 멀리 1km밖에 한 발 떨어지면 몇 초 뒤에는 저 포탄이 나한테 조금씩 그렇죠. 다가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포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좀 간단했잖아요. 근데 포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관측과 통신이 원활해지면서 여러 가지 포격 방법이 바뀌게 됐는데 화포 혹은 대포가 발전을 하면서 포격이 기존 포격보다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적을 어느 일정 지점에 묶어두는 이 박스형 포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지점에 있는 적을 경멸하는 정밀 포격이 나왔고 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듯이 포격을 하는 검색 포격이 나왔고 포병 전력에 대한 대포병 포격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렇게 전술의 발전은 사실은 무기 체계의 성능의 향상을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포병, 육군 하면 사실은 프랑스였죠. 프랑스는 특히 육군 중에서도 포병의 어떤 선진국이었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게 우리가 뭐 155mm, 105mm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 규격으로 포 구경을 쓰잖아요. 근데 미군도 밀리미터로 표시를 해요. 아니 근데 얘네는 원래 미터를 안 쓰던 나라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2차 대전 때도 얘네는 미터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니 그 인치법 좋아하고 미터법 싫어하는 애들이 왜 굳이 포만 밀리미터로 표시를 하지? 밀리미터 표시를 해요? 예. 인치 안 하고? 안 합니다. 굳이 왜 포만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1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를 갔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는 포가 없다. 우리에겐 포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대적인 포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프랑스한테 구걸을 합니다. 포 좀 빌려주세요. 미국이요? 그래서 미국이 프랑스한테 포를 구입해가지고 프랑스제 포를 씁니다. 네. 그리고 써보고 느꼈죠. 야, 우리는 포병 후진국이구나.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포병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프랑스 포 규격을 그대로 따라가요. 75mm, 105mm, 155m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던 걸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미군 포들이 포만 유독 다 이 밀리미터 구경이 된 게 프랑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럼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때 유독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었던 대포도 있었겠죠? 아, 그럼요. 실전에 투입된 세계 최대의 대포가 바로 이때 사용이 되는데요.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운영이 된 독일의 구스타프 열차포입니다. 구경으로 보면 저거보다 구경이 더 큰 대포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무게로 보면은 이게 최고의 대포라고 보면 되죠. 무게가 무려 1,350톤이에요. 그리고 운영 인원이 2,700여 명. 저 한 대 움직이는데요. 예, 그 한 대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서 좀 의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공포 대대가 투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다 합쳐서 거의 저 정도 인원이 나오니까 하나의 대포인데 이 부대 체계로 보면 여단급 부대가 움직이는 게 그쵸. 되는 겁니다. 아, 저거면은 밥차 따로 따라야겠는데 취사반이? 밥차뿐만이 아니라 열차포가 어디에 전개되려면 일반 철로는 안 돼요. 일반 철로가 수용할 수 없어서 새로 철로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2,700여 명에는 그 철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탄을 쏘느냐? 4.8톤의 고폭탄이나 7톤의 철갑탄을 무려 39km 떨어져 있는 그 표적에 투사가 가능해요. 근데 발사 후에 정비 요소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뻥 쏘면은 그 열차포니까 당연히 아래 철로가 있겠죠. 철로가 휘어진다든지 아니면 철로가 망실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발은 쏠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였고요. 다시 재사격하는 데 있어서 포탄도 너무 무겁고 그리고 가열이 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전 기간 중에 총 발사 횟수가 25회고요. 그리고 발사 탄수로는 한 30발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오르반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포가 아니고 그냥 열차 이동 수단이네요. 오히려.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 안 나가네요. 30몇 킬로밖에 안 나가면. 워낙 무거우니까요, 포탄이. (1850년) 이후 강손포가 발명되면서 화포의 사거리와 명중률이 크게 발전한다. 이후 통신 발전과 무연화약 등장, 연속사격 기술 도입으로 화포는 완성형에 가까워진다. 화포는 1차 세계대전에선 참호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선 정밀포격, 검색포격으로 전술에도 크게 변화를 주었다. 더불어 포탄과 포신 제조 기술이 함께 발전되며 화포는 주력 화기로 자리매김한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대포가 발전했듯이 포탄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사실 포탄도 꾸준히 발전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1차 대전 이후에 포탄 자체의 어떤 원리에 큰 발전은 없었어요. 19세기에 그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20세기 초에 발전을 하다가 한 1970, 80년대까지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7, 80년대에 확 바뀌는 어떤 포병 혁명이 일어나요. 오. 먼저 로켓 보조 추진탄, 그러니까 RAP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포탄 뒤에 로켓이 달려 있어서 날아가다가 로켓이 빵 점화가 돼서 더 멀리 가는 원래 추진력보다. 한 번 빵 발사된 다음에 한 번 더 추진력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켓 추진탄에 문제가 있어요. 뭐요? 명중률이 떨어져요. 그러겠네. 그렇죠. 왜냐면 가다가 한번 로켓 추진이 빵 하고 되면 그때 진동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보완한 탄이 나옵니다. 항력 감소탄, 비비탄, 베이스 블리드, 항력 감소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원리냐? 명중률을 안 깎아먹고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거예요? 이게 포탄 밑에 연소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소체지 추진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가 타면서 가스를 발생하는데 이게 왜 생기냐? 보통 기존의 포탄은 쏘다 보면은 포탄 꽁무니에서 얘 사거리를 깎아먹는 어떤 안 좋은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딱 떠올린 게 여기에 가스를 채워 넣으면은 이런 와류가 안 생기면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떨어지면서 사거리가 더 늘어나겠구나.
정말 잔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레이싱 자동차들 보면 예. 뒤에 리어 윙을 달아서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든 공기 흐름의 역학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뭔가 이 가스를 발사하게 함으로써 요 흐름을 좋게 만들겠다. 바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추진체가 아니니까 진동 같은 게 안 생기고 연소가 돼도. 그러니까 원래 탄도를 유지하면서 쭉 멀리 가는 거죠. 이게 물론 사거리를 길게 하는 효과 자체는 로켓 추진탄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 명중률로 어떤 메꾸는 게 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각국 군대의 포병에서 엄청난 어떤 그 중요한 요소가 돼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냐? 그 우리 군의 K9 자주포 있죠? 네. 이게 사거리 연장탄이 아닌 보통 탄에서 30km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비탄을 쏘면 그게 40km까지 갑니다. 오, 한 30% 이상 느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신 가공 기술이 늘어나면서 네. 전보다 더 길게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네. 네. K55라는 자주포가 있죠. 이거는 39구경장의 포신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 포신의 길이가 이 포신 구경의 39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K9 녹탄은 발달된 가공 기술을 적용해서 그게 52구경장으로 늘어납니다. 포신이 길면 그렇게 당연히 사거리가 길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K55는 비비탄을 써도 사거리가 30km밖에 안 나가지만 K9은 40km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포신만 늘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와 탄속 측정 레이더, 자동화된 포 제어 장치, GPS, 자동 장전 장치 등 여러 가지가 도입되면서 포를 쐈을 때의 속도와 정확도가 장난이 늘어납니다. 한 예로 K9은 사격 재원을 딱 봤죠? 1분이면은 포격 준비를 다 끝내고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탄의 종류도 점점 발전해서 지능화되고 있어요. 램이라는 포탄이 있어요. RAM. 이게 뭐냐? 포탄 안에 지뢰가 들어있어요. 여러 발에. 그래가지고 포를 딱 쏘죠. 그러면 이 포탄이 떨어지는 지점에 지뢰가 쫙 여러 발에 깔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지뢰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포탄을 안 맞더라도 도망가려고 하면 그 지뢰를 밟을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라는 포탄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안에 두 발의 지능형 자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쏘죠? 일정 지점에서 포탄이 터지는 건 아니고 하늘에서 두 발의 자탄이 딱 나와서 튀어나와요. 그럼 이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 우와.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서 센서가 작동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적전차가 있다? 빵 터져요. 그러면 거기서 전차의 상부 장갑을 뚫을 수 있는 탄원 같은 게 딱 네. 튀어나가서 적전차를 가장 약한 윗면을 뚫는 거죠. 새끼탄이 나와서 뚫고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 이거를 쏘면은 적전차 두 대는 몇십 킬로미터 밖에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 둘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전차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탄도 발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야, 우리나라 국방부를 뭐 놀리듯이 얘기하지만 포방부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포병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최무선 장군입니다. 말씀하셨던 최무선이라는 인물은 고려 후기의 관료인데요. 고려 시대 때는 사실은 많은 외적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가장 고려인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외적 중에 하나는 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왜구를 제압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계속 최무선 장군이 생각을 했고 결국은 화학 무기다. 대포를 이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하셨던 거죠. 당시에는 우리는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없었어요. 다행히 이 원나라 출신의 염초장인 이원에게 화약 제조 비법을 배울 수 있게 돼서 여러 번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패도 거듭하셨겠죠. 그런데 마침내 화약 제조에 또 성공을 해요. 그래서 1377년 화통 도감을 설치하면서 고려가 화약 무기를 발전시키는데 첫 번째 초석을 마련하게 되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세계 최초로 실전적이고 실질적인 해전, 함포를 동원한 해전을 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실질적인 함포를 동원하는 해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배에다가 육상에서 쓰는 대포를 실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해전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전선에 동일한 화포를 올려서 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한 해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우리나라라서 질문을 만드신 거 아닐까요? 당연하겠죠. 근데 영국이나 일본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예요?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 포를 실전적으로 동원을 해서 대규모 해전을 벌인 거는 1380년에 벌어진 진포 대첩입니다. 당시 왜군은 전선 500척 그리고 병력으로는 약 1만 명을 동원해서 진포와 군산 방면을 약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 장군하고 나세 장군, 심덕구 장군이 한 포가 장착된 약 100여 척의 전함으로 왜구를 공격을 해서 500여 척을 완파를 시킵니다. 내가 왜 들어본 것 같지? 와. 그래서 동일한 화포로 무장을 한 해군이 제대로 된 포격전으로 적을 섬멸한 최초의 해전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본격적인 한포 해전은 서양에서 벌어졌던 레판토 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실제로는 이 진포 해전이 레판토 해전보다 191년이나 먼저 이 땅에서 우리 벌어졌습니다. 민족이 화력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화력이 또 동원된 해전 하면은 임진왜란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 수군의 전술과 화포 운영 방법은 고려의 이 최무선 장군에게 거의 이제 이어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저희 또 뉴스 멘터리 전쟁관사 또 보시면 또 이제 임용환 박사님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대장선이 또 기어오르지 못하게 또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정말 초근접을 하면 거기서 간격을 유지해서 또 이동을 하면 또 여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선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후퇴를 하면서 집중 포화를 계속 쏘면서 이동을 하고 한 대를 깨서 부시고 또 유도해서 깨서 부시고 이거를 몇 시간 이상을 전투를 하면서 외선을 계속 깨부시면서 전투를 치렀던 정말 일사불란한 작전 지시와 정말 수많은 훈련을 거치지 않았으면 절대 치러낼 수 없는 그죠. 그렇죠. 이 정말 훌륭한 수군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해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안 보셨다고요? 당연히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실은 6.25 전쟁 때도 포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사실 개전 초기에 우리의 포병과 북한의 포병의 수준은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이었거든요. 네. 압도적인 화력의 열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개전 초기의 춘천 방면 전투입니다. 당시에 우리 육사단이었죠. 육사단이 있었죠. 육사단 포병대가 적에 비해 훨씬 열세인 포병 장비로 보나 숫자로 네. 열세인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쟁의 훈련을 거듭한 끝에 약간 과장해서 눈 감고도 좌표만 불러주면 그걸 맞출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교전을 했고 그 덕분에 북한군을 저지를 했어요. 사실 육사단이 후퇴할 수밖에 없던 것도 북한군에서 그 자리에서 밀려서라기보다는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거지. 그 초반에 육사단 장병들이 좀 이제 빠르게 좀 후퇴를 했고 그때 좀 치욕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육사단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육사단이 그리고 육사단의 포병대가 그렇게 활약을 해서 저걸 저지한 덕분에 네. 북한군의 6.25 남침 이 시나리오가 많이 틀어졌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 전투들이 바로 지평리 전투와 장진호 전투 등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요. 해당 편은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미군이 우리 농담삼아 2차 대전 때 미군이 뭐 공군 무조건 뭐 앞에 적이 나타나면 공군 이런 식으로 공군을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부른 건 포병이었어요. 미군의 야전 포병이 사실 하도 이 항공전력이 어떤 홍보면에서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묻혔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들과 결국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부른 건 포병이었고 미군 야전 포병의 어떤 질적 양적 화력이라는 건 2차 대전과 6.25 모두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공군 자체에서도 그들이 남긴 문서에 보면은 미군 보병들의 개인 기술이나 사기는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미군의 포병은 무시무시하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에서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이 임진왜란부터 한국 전쟁까지 포병의 대단함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포병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야말로 포병의 대결이에요, 진짜. 포병이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전쟁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 포병은 러시아군에 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는 열세예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서방 각국의 우수한 화포의 지원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9과 아주 비슷한 성능을 가진 폴란드의 크랍 자주포라든가 역시 심지어 K9보다 우수한,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수한 독일의 PZH-2000 자주포, 그리고 또 포의 성능 자체는 역시 K9과 비교할 만한 프랑스의 세자르 같은 최첨단 자주포들이 지원이 되면서 러시아군에 대해서 질적으로는 우세를 과시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군 포병보다 이 포들이 사거리는 짧게는 10km, 길게는 20km가 더 나가는 데다가 훨씬 정확하고 더 빨리 쏘거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독일로부터 지능형 포탄들을 지원받아서 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해드린 뭐 램이라든가 스마트 같은 것도 있고 또 엑스칼리버가 있어요. 이게 뭐냐? GPS 유도 포탄입니다. 미리 좌표를 찍어가지고 쏘죠. 그러면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표적을 겨우 몇 미터 오차만으로 맞춥니다. 이게 총알이면 몇 미터면 큰 거지만 포탄은 한 발을 맞으면 수십 미터 범위가 살상망경이에요. 몇 미터 어긋난다? 별거 아닙니다. 정말 안 보고도 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능형 포탄이 아닌 일반 포탄 경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을 띄웁니다. 그러면 드론이 그 관측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내 그 갖고 있는 스마트 패드에 딱 전송이 돼요. 그러면 한 발 쏴요? 안 맞았다? 직접 보면서 그 포병이 직접 맞는 걸 관측을 하면서 수정을 하니까 짧은 순간 수정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 드론 띄워놓고 본 다음에 좌표 맞춰서 그냥 일제 사격을 했는데 그 일제 사격으로 첫 발의 효력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격에 명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확도 높아졌습니다. 드론이 그냥 X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관역을 딱 이렇게 겨누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맞춰 쐈더니 물론 한 발은 안 되지만 서너 발을 쐈더니 그때 표적이 하게 되더라. 지금 포병 사격의 어떤 차원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근데 러시아군도 지금 그거를 배워가지고 러시아군도 드론 띄워서 또 똑같이 포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포병에 대해서는 냉전 시대에는 한동안 좀 오해가 있었어요. 모든 국가의 군대들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재래적인 포격으로 기계화 부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미군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걸프전과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아니다. 재래식 포병도 아직까지 충분히 화력을 지원할 수 있고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알게 됐고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고정관념을 깨는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전을 하면은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3일이면 끝날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예측 다 깨졌고요. 심지어 전쟁 전문가 혹은 관련 분야의 연구가들도 이제 참호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참호전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는 여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념의 포병 운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주화되고 빠른 기동성, 경쾌한, 그러면서 재래식 포병, 움직이지 못하는 포병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가치를 좀 하락시키고 있었는데 웬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랑 다 어떤 거랍니까? 물론 하이마스 같은 정밀 타격 수단으로 중요 지점은 타격을 하죠. 하지만 결국 참호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거는 포격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우방국들에게 포탄을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은 심지어 친한 국가들에게 혹시 남는 탄이 있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더합니다. 러시아는 몇 년이나 묵혔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성능을 알기도 힘들고 품질도 좋지 않을 게 뻔한 북한에게조차 탄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재래식 포신 포병의 시대는 갔다가 아니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아직까지는 전장에서 특히
참호정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재래식 포신 포병은 유용하다라고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포병이 전쟁의 신이다. 뭐 이렇게 불리던 시대가 있었고 멈춰있던 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던 시대도 있었고요. 이제는 바뀔 것이다. 뭐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예측하던 관측은 조금은 어긋났습니다. 많이 어긋났죠. 만약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미래 포병도 지금 꾸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발전될지를 이제 미국의 포병 발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개발을 해서 몇 년 전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M1299라는 자주포가 있어요. 네. 포신이 58구경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7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우, 이게 70km 밖에서 맞아요. 겨우 5, 6m 오차로. 왜냐? 로켓 추진으로 날아가지만 GPS 유도가 되기 때문에 맞거든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70km 밖에 있는 집이 있다. 넌 끝이야. 빵. 로켓 발사체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포로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70km도 1단계예요. 이제 70km는 실전 배치하자마자 실용을 한 거고 이미 테스트로는 110km 거리까지 쐈습니다. 네. 그래서 100km 밖에 있어도 포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미래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들었던 AI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실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AI가 동원되면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더 빠른 계산과 그리고 실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은 인간은 거기에다가 버튼만 눌러주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더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전쟁에 사용되는 화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보병의 3대 그 전술 요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쏘고, 기동하고, 소통한다. 사실은 보병이 여태까지 여러 이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해 오고 있지만 안 변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쏘고, 기동하고, 소통한다. 이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면 빠르게 돌릴수록 더 강력한 포병을 갖게 되겠죠. 다행히 대한민국은 포병 강국이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기술 강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강력한 포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원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한 위치에 있어도 안심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강력한 포병을 그리고 포병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군의 K9이 주한미군의 포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전방관측반의 표적을 발견해서 그 좌표를 포까지 전달해주는 그 속도는 여전히 주한미군이 더 빠릅니다. 왜냐? 통신 네트워크 체계가 주한미군이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100%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도 좀 투자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이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네. 강해서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것이 강한 자다. 그렇죠.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주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 알차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